소년공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 대통령 지지율 63%. 공장 기계에 팔을 잃고 칼에 목을 찔리고 3번의 선거 끝에 집권한 사내. 웃는 젊은 부부. 장사 좀 된다는 상인의 목소리. 우린 나라 욕도 하지만 잘하면 자랑합니다. 흑수저에서 대통령까지. 파란만장 이재명 일대기. 소년공에 참혹한 어린 시절. 인권 변호사 활동하며 정치 입문. 2021년 10월 열린 20대 대선 경선. 비호감 이미지가 컸고 문계와의 갈등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0.73% 피 차이로 석패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고 이 후보는 89.7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가운데 본선 후보로 선출됐다. 내란 종식과 국민 통합을 외치며 대권을 거머쥐게 됐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5천만 명의 국민들에 대한 기록. 안녕하세요. 블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 현장을 취재해왔다. 혁명이 일어난 광장에도 섰고 독재자가 무너지는 순간도 카메라에 담았으며 민주주의가 다시 태어나는 새벽을 여러 번 기록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서 목격한 것은 그 어떤 장면과도 달랐다. 오늘 아침 나는 이태원 골목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홀짝이다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숫자 하나를 마주쳤다. 대통령 지지율 63%. 눈을 비볐다. 취임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도자에 대한 수치였다. 재임용이 무색할 만큼 높은 이 숫자는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나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발신하는 무언가였다. 분노도 아니고 열광도 아닌 훨씬 더 묵직한 어떤 신호.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부동산 전광판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재래시장 골목에서는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을지로 어딘가의 스타트업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젊은이들이 화이트보드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울은 언제나 빠르다. 그러나 오늘의 이 속도에는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 방향. 이 도시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방향을 처음 설정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어렴풋한 합의가 거리 곳곳에 깔려 있었다. 우린 냉정합니다. 잘하면 지지하고 못하면 바로 돌아섭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카페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청년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이름은 김민준, 26살의 프리랜서 개발자라고 했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들어 내가 외국 기자임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유창한 영어로 말문을 열었다. 우린 냉정합니다. 잘하면 지지하고 못하면 바로 돌아섭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문장은 내가 한국에서 보낸 수년 동안 이 나라를 이해하려 했던 수십 권의 리포트와 분석서보다 훨씬 정확하고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을 꺼냈다. 공장의 소년.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그가 단지 또 한 명의 야심찬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들여다볼수록 그 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DNA가 보이기 시작했다. 1964년 경북 안동의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은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공장에 들어가야 했다. 또래 아이들이 교복 입고 학교 복도를 뛰어다니던 그 나이에 그는 새벽부터 쇳물 냄새 가득한 공장 바닥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기계가 그의 팔을 삼켰다. 왼팔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다. 약품 사고로 후각도 잃었다. 12살짜리 소년이 잃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었다. 보통의 이야기라면 여기서 끝났을 것이다. 체념과 수능, 혹은 조용한 분노.
그런데 그는 낮에 공장 기계가 뺏은 것을 밤에 낡은 검정고시 교재로 되찾으려 했다. 모두가 잠든 시간 희미한 전구 아래에서 그는 혼자 수학 문제를 풀고 역사를 외웠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연필을 쥐고 피로에 절은 눈꺼풀을 억지로 치켜들면서 중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도 검정고시로 통과했다. 그리고 마침내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공장 기계 앞에서 소년이 포기했어야 마땅했던 꿈이 기어코 현실이 되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춰 서야 했다. 세계 어디를 가도 가난에서 출발한 정치 지도자의 이야기는 있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 극빈, 정규 교육 결핍이라는 세 겹의 장벽을 모두 넘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에 오른 사례를 나는 기자 생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취재한 적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이것은 구조적 불가능함에 대한 선전포고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그는 세상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누가 규칙을 만들고 누가 그 규칙에 의해 짓눌리는지를. 사법연수원 시절 그는 노무현이라는 변호사의 강연을 들었다. 그날 이후 그의 진로는 완전히 달라졌다. 안정적인 판검사 자리 대신 인권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게 된 뒤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겠다는 결심이 철의 형태로 굳어졌다. 가난한 공장 소년이 법과 정의라는 무기를 손에 쥔 것이다. 63%. 취임 초기 대통령 지지율 89.77%. 민주당 대선 후보 득표율 2025년 조기 대선 0.73% 피 2022년 대선 석패 격차 성남에서 시작된 반란. 그가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했을 때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보지 않았다. 수도권 위성도시의 작은 운동가. 그것이 외부의 시선이었다. 그러나 성남 시민들은 달랐다. 그들은 재벌 병원의 독점에 맞서 시립병원 설립을 요구하는 이 변호사를 기억했다. 공권력에 맞서 싸우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과를 얻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 사람을 기억했다. 결국 그는 성남시장에 당선되었다. 당시 성남시는 재정 파탄 직전이었다. 부채는 쌓여 있었고 시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계산된 정직함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함께 해결하자. 그 선언 이후 몇 년 만에 성남시의 채무는 전액 청산되었다. 청년 배당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무상 교복을 받았으며 출산한 어머니들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 전국 지자체들이 성남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무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사이다 정치인이라고 불렀다.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하는 사람. 대출이 숨통이 트였어요. 집값이 멈췄어요. 시장에서, 택시 안에서, 카페에서 나는 같은 말을 수십 번 들었다.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는 스케일이 달라졌다. 불법 계곡 시설 철거, 닥터 헬기 도입,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 그의 행정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시선을 고정했다.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의료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나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읍에서 닥터 헬기에 관해 이야기하는 농촌 노인의 눈빛을 기억한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국가가 자신을 기억한다는 느낌이 담겨 있었다. 패배 그리고 칼날 앞에서 2022년 3월 나는 서울의 한 호텔 기자실에서 대선 개표 방송을 밤새 지켜보았다. 숫자들이 시소처럼 오르내렸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론이 났다. 0.73%포인트. 인류 역사상 가장 박빙의 대선 결과 중 하나였다.
이재명이 졌다. 서울거리는 조용했다. 그 침묵은 체념이 아니었다. 나는 오랜 취재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이런 종류의 침묵은 곧 폭발한다. 아니면 다음을 기다린다. 한국인들의 침묵은 그 두 번째 종류였다. 그 뒤에 밀려온 것들을 나열하면 어떤 소설도 감히 이보다 드라마틱하게 쓰지 못할 것이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그리고 2024년 1월 부산의 한 거리에서 지지자와 만나던 중 한 남성이 그의 목에 칼을 찔렀다. 화면으로 그 장면을 봤을 때 나는 손이 떨렸다. 이것은 정치적 공방이나 법정 싸움이 아니었다. 목숨의 문제였다. 그런데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일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었고 당내 갈등을 돌파하며 자리를 지켰다. 그러는 사이 한국의 헌정 질서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시험 앞에 섰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인용, 조기 대선, 그리고 이재명은 89.77%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한국 역사의 새로운 챕터를 썼다. 소년공이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이 장면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나라가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군사독재, IMF 외환위기. 이 나라는 모든 세대가 자기 몫의 불가능을 부여받았고 모든 세대가 그것을 극복했다. 이재명의 개인사는 그 집단적 역사의 압축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그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인다. 63%의 진짜 의미. 오늘 오전 나는 마포구 재래시장을 걸었다. 반찬가게 주인 아주머니에게 요즘 어떠냐고 물었다. 그녀는 배추를 손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더니 말했다. 대출 이자가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집값도 좀 멈춘 것 같고 아직 뭐가 확 달라진 건 아닌데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 그 달라질 것 같은 느낌. 바로 그것이다.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연료는 이념도 구호도 아니다. 체감이다. 지금 한국 시민들이 감지하고 있는 미세한 공기의 변화, 대출 부담이 조금 줄었다는 것, 집값 상승이 잠시 멎었다는 것, 청년 지원 정책이 조금씩 실행된다는 것, 이것들이 쌓여서 숫자 63%를 만들어냈다. 나는 같은 날 오후 종로의 한 증권사 창구 앞을 지나쳤다. 중년 남성들이 3-3-5 모여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귀를 기울이니 이런 말이 들렸다. 환율이 좀 안정됐더라고.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 전광판이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시장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변화를. 물론 한 정권의 출범 초기 수개월 만에 경제 지표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다. 그러나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순간 심리가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심리는 숫자를 만든다. 공장에서 팔을 잃고 법정에서 싸우고 칼날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사내를. 한국인들은 단순히 정치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단적 서사로 읽는다. 내가 서울에서 만난 수십 명의 시민 중 상당수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를 묻는 내 질문에 한 가지 공통된 대목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사람은 뭘 잃어봤어요? 이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고난을 겪어본 지도자를 신뢰한다. 말이 아니라 상처로 입증된 사람을. 공장에서 팔을 잃은 것, 선거에서 패배한 것, 칼에 목을 찔린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를 단지 불쌍한 피해자가 아닌 살아남은 자의 자격으로 우뚝 서게 만든 서사가 됐다. 한국인들은 그 서사를 존중한다. 냉정하게 하지만 깊이. 민주주의의 힘탄핵에서 재건까지. 이 나라에서 지난 몇 년간 일어난 일들을 순서대로 적어보면 외국의 독자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에 의해 수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그 후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으며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이를 인용했다. 그리고 불과 수개월 만에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새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도 총을 쏘지 않고 군대가 거리를 점령하지 않고 선거가 유예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었다. 나는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 장면을 취재해왔다. 쿠데타, 사기 선거, 언론 탄압. 그런 현장에서 쌓아온 나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에서 일어난 것은 기적에 가깝다. 헌법적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국회가 반응했으며 사법부가 판단했고 국민이 투표했다. 민주주의 교과서에 적힌 대로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만이 제대로 알 수 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그들 중에는 이재명 지지자도 있었고 단지 헌법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다. 정파를 초월해 이것은 틀렸다고 외쳤던 그 목소리들. 바로 그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실제 근육이다. 그리고 그 근육은 수십 년에 걸쳐 419, 518, 610 항쟁, 그리고 2번의 촛불 혁명을 거치며 단련된 것이다. 이 나라의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구경하지 않는다. 직접 수리한다. 한강을 걸으며. 어젯밤 나는 원고 마감을 앞두고 잠시 한강변을 산책했다. 겨울의 한강은 차갑고 어두웠지만 다리 위의 불빛들이 수면에 반사되며 도시 전체가 숨 쉬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문득 내가 이 나라에 처음 왔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한국을 빠른 나라로 알고 있었다. 반도체, K-팝, 배달앱, 표면의 속도만 보았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다르게 본다. 이 나라의 진짜 속도는 회복의 속도다. 무너진 뒤 다시 일어서는 속도. 패배한 뒤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속도. 그 속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며 어느 순간 숫자로 터져 나온다. 63%처럼. 한국인들이 이재명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읽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는 실제로 폐허에서 반도체 강국을 만들어낸 역사가 있고 1997년 IMF 위기를 급모아서 극복한 집단의 기억이 있으며 419 혁명에서 촛불까지 이어지는 시민 저항의 DNA가 살아있다. 이재명의 서사는 그 모든 것의 개인 버전이다. 그러니 그것이 국민에게 닿을 때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된다. 나는 기자다. 중립을 지켜야 하고 냉정해야 하며 숫자와 사실에만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 밤 한강변에 서서 나는 솔직하게 인정한다. 이 나라가 나를 움직였다. 어느 나라의 어느 이야기도 이렇게 오랫동안 내 가슴 어딘가를 건드린 적이 없었다. 공장에서 팔을 잃고 밤마다 낡은 책을 붙잡고 패배하고 또 패배하고 칼에 목을 찔리고도 결국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사내. 그리고 그 사내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5천만 명의 사람들. 세계 어디를 가도 나는 이런 나라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소년공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 불가능한 꿈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 오늘의 대한민국은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가 들어야 할 이야기다. 나는 내일 아침 또 서울 거리를 걸을 것이다. 부동산 전광판을 보고 시장 상인의 웃음을 보고 카페의 청년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기록할 것이다. 그것이 이 직업의 특권이자 의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나라가 가리키는 방향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이다. 소년공의 이야기는 이제 대통령의 이야기로 바뀌었고 그 이야기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다음 챕터를 써 내려가고 있다. 나는 그 챕터의 목격자가 되어 다행이다. 세계는 때로 강대국의 힘이 역사를 만든다고 믿는다. 그러나 서울에서 보낸 이 시간들은 내게 다른 진실을 가르쳐 주었다. 역사를 만드는 것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재명이 포기하지 않았고 한국 시민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 나라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지금 서울에서 쓰는 기사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다. 그리고 이 문장은 오늘도 내일도 유효할 것이다.